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뻔했죠. 오복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 5시의 공원이었습니다. 겨울 새벽 특유의 냄새, 차갑고 습한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드는 시간이었죠. 오복수는 매일 이 시간에 이 공원을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손끝이 얼어붙어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걷지 않으면 더 많은 것들이 생각났으니까요. 공원 입구 벤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구겨진 신문지 한 장이 벤치에 얹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지가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 떨리듯이. 오복순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벤치 위에 웅크린 것은 신문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였어요. 작은 아이. 상체를 무릎 위에 엎드린 채로 두 팔로 자기 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가늘게 흘러나왔어요.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신발이 없었습니다. 오복수는 그것을 가장 먼저 봤어요. 양말조차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멍이 2개나 난 낡은 양말, 발가락이 비어져 나와 있었죠. 맨 발가락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상 직전의 색깔이었어요. 얘야. 오복순이 낮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벌레처럼요. 맞는 것에 익숙한 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복순의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어요. 무섭지 않아. 할머니야.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까맣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빛이 없었어요. 오래 굶은 사람의 눈이었죠. 뺨이 쑥 파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목 언저리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배고파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모래처럼 거칠었어요. 며칠이나 됐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조차 감각이 무뎌진 거였어요. 오복수는 아이의 발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두꺼운 장갑을 벗었어요. 아이의 발을 감쌌습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손길이 낯선 것처럼요. 따뜻한 게 낯선 아이였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복순이 아이의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몸무게가 느껴졌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나이 아이가 이래서는 안 되는 무게였어요. 이름이 뭐야? 민준이요. 김민준. 민준아, 우리 집 가자. 아이가 멈칫했습니다. 오복순을 올려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이 그 눈빛을 만든 거였죠. 따뜻하고 밥 있어. 그것뿐이야.
오복순이 말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잠시 오복순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공원을 빠져나왔어요. 오복순이 아이의 몸을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여전히 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손이 오복순의 팔을 살짝 쥐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약하게, 그러다 조금 더 세게. 오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손이 너무나도 익숙한 크기였으니까요. 오복순의 집은 골목 안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 길에서 2번을 꺾어야 나오는 곳이었어요. 낡은 단층 슬라브 집이었습니다. 세월이 켜켜이 쌓인 집이었어요.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었고 대문 위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첩은 단단했어요. 오복순이 매년 손수 기름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겨울에도 지프로 덮어둔 텃밭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된장독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 집이었습니다. 오래 혼자 살았지만 집만은 살아있는 것처럼 가까운 거였어요. 민주는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어요. 문지방 앞에서 신발도 없는 발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복순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가 부엌불을 켰어요. 잠시 후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따라 들어온 거였어요. 방문을 열자 온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는 집이었지만 최소한의 온기는 있었어요.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온돌 바닥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그 자세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돌아오는 것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부엌에서는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오복순이 쌀을 안 쳤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가 있었고 멸치볶음이 있었고 계란이 2개 있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계란을 풀어 국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부엌 천장으로 피어올랐어요. 된장 냄새와 계란 냄새가 섞였습니다. 오복순의 집에서 늘 나던 냄새였어요. 오랫동안 혼자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밥이 다 된 건 1시간쯤 뒤였어요. 오복순이 방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거였어요. 언제 쓰러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짚은 채로 옆으로 쓰러진 것 같았어요. 야윈 몸이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질렸던 발가락이 이제 조금씩 붉은 길을 되찾고 있었어요. 온기가 살리는 거였습니다. 오복순이 방 구석에서 이불을 꺼냈어요. 아들이 쓰던 이불이었습니다. 세탁은 되어 있었지만 몇 년째 펼쳐진 적 없는 것이었어요. 냄새가 없었습니다. 오래 접혀있던 이불 특유의 차가운 냄새만 났어요. 오복순이 민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이불이 아이의 어깨 위를 덮었어요.
민준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깊이 잠드는 건 오래 못 잔 몸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거였어요. 오복순이 쪼그리고 앉아 잠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깨어 있을 때와 달랐어요. 눈빛이 사라지자 그냥 아이였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나이가 가늠이 안 됐는데 잠든 얼굴에는 그 단단함이 없었어요. 눈썹이 얇았습니다. 코가 오뚝했어요. 입술은 아직 갈라져 있었지만 표정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는 얼굴이 더 어렸어요.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오복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데없는 아이, 배고픈 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오복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불을 껐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항상 혼자 먹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방 안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작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어요. 민준이 깬 건 오후 2시였습니다. 12시간 가까이 잔 거였어요. 방문이 열리더니 민준이 멍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자다가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복수는 묻지 않았어요. 밥을 데웠습니다. 국을 다시 끓였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준이 밥상 앞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오복순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오복순이 밥그릇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말보다 먼저였어요.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갔어요.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켰어요.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 점점 빨라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국그릇을 들어 국물을 마셨습니다. 두 그릇을 비웠어요.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복순이 물 한 컵을 내밀었어요. 조용히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오복순이 텃밭에 나가 겨울짚을 걷어내고 있었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어요. 텃밭에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겨울 흙 특유의 차갑고 단단한 냄새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마당으로 나온 거였어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오복순이 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손을 뻗었습니다. 집 한 묶음을 잡았어요. 서툴렀습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오복순이 말없이 아이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텃밭짚을 걷어내는 동안 해가 골목 너머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찬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오복순의 집에 있었어요. 특별히 있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또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복수는 그것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낮이면 민준은 텃밭을 거들었습니다. 서툰 손이었어요. 힘 조절이 안 됐고 삽질 방향도 자꾸 틀렸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았어요. 오복순이 하는 것을 눈으로 쫓다가 따라했습니다. 흙이 튀어 옷에 묻었어요. 손톱 밑에 흙이 끼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해도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오복순이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오복순 옆에 앉아 화면을 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눈이 내려갔습니다. 밥을 먹고 따뜻한 방에 오래 앉아 있으면 졸리는 게 당연했어요. 오래 굶고 오래 추웠던 몸이 이제야 회복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복수는 민준이 어깨를 떨구며 조는 것을 봐도 끄지 않았어요. 뉴스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는 저녁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오복순이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겨울 무는 뽑기가 쉽지 않았어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두 손으로 무 밑동을 잡고 힘을 줄 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가 아니었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두 번, 세 번. 성급한 손이었어요. 오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어요. 허락을 구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마흔이 조금 넘어 보였어요. 검은 패딩 점퍼에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며 주위를 훑었어요. 값을 매기는 눈빛이었습니다. 텃밭을 봤고 장독을 봤고 집 안쪽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오복순에게 눈이 멈췄습니다. 입꼬리에 웃음기가 걸렸어요. 그러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렸어요. 남자가 이름을 댔습니다. 박성달이라고 했어요. 민준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민준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멈춰 선 거였어요. 박성달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박성달의 눈이 민준을 잡았습니다. 오복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박성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나치게 부드러웠어요. 아이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납치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있었어요. 이미 다 된 일인 것처럼요. 오복순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거리에 버린 사람이 납치 얘기를 한다고요. 박성달의 입이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오복순 뒤로 왔어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요. 오복순의 팔 뒤에 가리듯이 섰습니다. 팔 하나 넓이에 뒤었어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이 아이가 저 남자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박성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거쳤어요. 골목집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숨기지도 않은 협박이었습니다. 오복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텃밭에서 뽑아든 무가 옆구리에 끼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단 3글자였어요. 박성달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발을 앞으로 내딛지는 않았어요. 오복순의 눈빛이 막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더 내뱉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또 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발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멀어졌어요. 마당의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찬바람이 텃밭 위를 지나갔어요. 오복순의 등 뒤에서 민준의 손이 살짝 팔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주 약하게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복순은 텃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뽑지 않은 무가 남아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흙 속에 손을 다시 넣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대신 천천히 평소처럼 일을 이어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뒷모습이었어요. 민준이 말없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복순 옆에서 흙을 만졌어요. 그날 밤 오복순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오복순의 아들 오재민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사진이었어요. 구겨지지 않도록 비닐 속에 넣어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복순이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민준이 자고 있는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잠든 거였습니다. 오복순은 오래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의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봤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복순이 된장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의 된장 냄새는 달랐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 짙고 더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민준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문틀에 기댄 채로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품고 있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말을 꺼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몸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요. 오복순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민준이 부엌 구석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모으고 손을 그 위에 얹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인천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편의점 야간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왔어요. 항상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자는 척 하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일어났어요.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는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어요. 민준의 시선이 부엌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동시에 그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엄마가 쓰러졌다고 했어요. 퇴근길 계단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있었습니다. 오복순의 손이 국자를 저으면서 멈췄어요. 천천히 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그 대목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소리가 낮아진 게 아니었어요. 무게가 더해진 거였습니다. 아직 그 말이 입에 익지 않은 사람의 무게였어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박성달이란 이름이 나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담담함이 사라졌어요. 단단하고 날 선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장례를 해주겠다더니 통장과 카드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집도 빼야 한다고 했고 쫓겨났다고 했어요. 쫓겨났다는 말을 담담하게 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무거웠어요. 쫓겨나는 게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상처를 이미 딱지로 덮어버린 사람처럼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나왔다고 했어요. 오복순이 국자를 솥에 걸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등으로 들었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이 옷깃 쪽으로 움직였어요. 천천히 옷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은목걸이였습니다. 얇은 체인에 작은 타원형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은빛이 군데군데 검게 변해 있었어요. 체인이 가늘어서 끊어질 것 같았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렸어요. 손가락 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는 손이었어요. 엄마가 항상 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민준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오복순의 시선이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펜던트 뒷면이 살짝 보였어요.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아서 읽히지 않았어요. 오복순이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천천히 시선을 걷었습니다. 민준이 목걸이를 다시 옷 안으로 넣었어요. 오복순이 국을 컵밥상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밥상을 차리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박성달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대문이 발로 차이듯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어요. 담장 너머에서 이웃 김순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전날 오복순이 미리 귀띔을 해두었던 거였어요. 박성달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거칠었습니다.
납치죄라는 말을 꺼냈어요. 남의 미성년자를 허락 없이 데려다 놓으면 그게 납치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신감이었어요. 오복순이 팔짱을 꼈습니다. CCTV 얘기를 했어요. 이 골목에 CCTV가 많다고 했습니다. 경찰 얘기도 했어요. 원하면 같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이었어요. 박성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뒤에 데려온 남자와 눈을 마주쳤어요. 무언가를 주고받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성달이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사라졌어요. 대문을 닫았습니다. 오복순이 빗장을 걸었어요. 단단히요. 방 안에서 창문 틈으로 내다보고 있던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복순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불은 껐지만 어둠 속에서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골목 밖에서 가끔 차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박성달이 남긴 말이 천장 어딘가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오복순에게 민준을 지킬 권리는 없었어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보호자도 아니었어요. 서류 한 장 없었습니다. 박성달이 경찰을 부른다면, 구청에 신고를 한다면 오복순은 아이를 내줘야 했어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박성달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의 어딘가가 알고 있었어요. 이불이 무거웠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민준이 밥상 앞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을요. 오복순이 건너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준의 입이 열렸어요. 그냥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시설이라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있어서 위험해지는 거니까 할머니가 안 힘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짐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의 담담함이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울음 없이 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게 더 가슴을 눌렀어요. 오복순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어요.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내쫓은 게 아니었어요. 제 발로 나간 거였습니다. 싸우고 나서 그냥 가버린 거였어요.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뒤로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겠지, 연락 오겠지. 매일 그렇게 생각했는데 20년이 됐다고 했어요. 말하는 동안 오복순의 손이 밥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미동이 없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복순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 했어요.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달 같은 사람한테 가는 건 못 본다고 했어요. 내가 못 본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등으로 3개 닦았습니다. 1번, 2번.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복순이 민준의 밥그릇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라는 뜻이었어요. 말 대신 행동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오복순이 구청을 다녀왔어요. 임시보호자 등록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늘어놓았어요.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했어요. 법원 허가도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오복순이 서류 목록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두꺼웠어요. 돌아오는 골목 어귀에서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박성달이 데려온 남자 중 하나였어요. 오복순의 앞을 막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박성달이 많이 양보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친자식도 아니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혼자 사는 할머니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복순이 남자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등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 마당 텃밭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흙을 손으로 만지고 있었어요. 오복순을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오복순의 얼굴을 봤어요. 뭔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복순이 빗장을 걸었어요. 그리고 민준을 봤습니다. 목걸이 좀 볼 수 있어?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옷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오복순에게 내밀었어요. 오복순이 펜던트를 손바닥에 받았습니다. 뒤집었어요.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글씨가 작았어요. 오래돼서 흐릿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닦았어요. 햇빛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읽혔습니다. 2 글자였어요. 오복순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던트를 쥔 손 전체가 눈에 띄게 떨렸어요. 할머니, 왜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매를 봤어요. 코를 봤습니다. 입술을 봤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낯이 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오복순이 손을 폈습니다. 목걸이를 민준에게 돌려줬어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았고 느렸어요. 민준이 오복순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오복순이 돌아섰어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벽을 봤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두 글자. 재민, 오재민, 오복순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복순은 방 깊숙이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열지 않는 쪽이었어요. 옷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롱 안쪽 구석, 낡은 보자기로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꺼낸 것은 몇 년 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오복순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아들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쓰던 연필 한 자루, 졸업사진, 군 입대 전날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편지 몇 통이었어요. 오복순이 직접 보낸 편지였습니다. 군대에 있던 아들한테 붙였던 것들이었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려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아들 방을 치울 때 서랍 속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접어 담았던 거였어요. 오복순이 졸업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어요. 눈썹이 얇고 코가 오뚝했습니다. 웃으면 눈이 가늘게 휘어지는 얼굴이었어요. 오복순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봤을 때 낯이 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갈데 없는 아이, 배고픈 아이,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걸이를 봤어요.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두 글자를 봤습니다. 재민.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재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들이 목걸이를 누군가에게 줬다는 것, 그 목걸이가 이 아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것,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이에게 줬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닌지. 오복순은 사진을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보자기로 쌌습니다. 장롱 안쪽에 밀어 넣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 있는지 20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찾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 몇 년은 수소문했습니다. 아들 친구들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말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어요. 아들이 그렇게 당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뒀어요. 찾다가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찾으면서 더 아팠기 때문이었어요. 모르는 채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올 거라는 생각을 붙잡고 사는 게 찾다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오복순이 이웃 김순례를 불렀습니다. 담장 너머로 낮게 불렀어요. 김순례가 담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년 넘게 이 골목에서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오복순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마루에 앉았어요. 오복순이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였어요. 두 사람이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민주는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텃밭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전 나간 것, 그 뒤로 연락이 없었던 것,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 아이가 들어온 것, 목걸이 얘기도 했어요. 김순례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눈이 깊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김순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이 나가고 5년쯤 지났을 때였다고 했어요. 지나가다 얼핏 봤다고 했습니다. 이 골목 큰 길 버스 정류장에서요. 옆에 여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배가 불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민이 그 여자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어요. 말을 걸려다가 재민이 먼저 버스에 올라타는 바람에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오복순이 찻잔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찻잔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민준의 어머니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집에 있었어요. 목에 재민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달고요. 마당에서 민준이 텃밭짚을 고르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였습니다. 야윈 손이었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오복순의 눈이 그 어깨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복순이 민준을 불렀어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볕이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끝에 걸쳐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햇볕이었지만 닿는 곳은 따뜻했습니다. 오복순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바로 대답했어요. 김지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엄마가 어디 출신이었냐고요.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은 게 별로 없다고 했어요. 경기도 어딘가라고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원이었나 안산이었나 정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복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엄마가 한 얘기가 있냐고 했어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시선을 마당으로 향했어요. 텃밭 위를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짚이 살랑거렸어요. 엄마가 아버지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울었는데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갔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고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사고. 오복순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루 위에 손을 짚었어요. 몸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올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였어요. 오복순이 민준을 봤습니다. 아이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게 당연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였으니까요. 그 얼굴이 아들을 닮았습니다. 오복순이 확신하기 시작하는 건 그 순간이었어요.
목걸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눈매가 닮았어요. 코가 닮았습니다. 손 모양이 닮았어요. 아들이 어릴 때 무릎을 모으고 앉던 자세, 민준이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을 열었습니다. 보자기 상자를 꺼냈어요. 아들의 졸업사진을 꺼냈습니다. 들고 나왔어요. 민준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내밀었어요. 민준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안 들여다봤어요. 눈썹이 천천히 모였습니다. 뭔가를 찾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복순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얼굴과 자기 얼굴이 닮았다는 것, 그것만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복순이 사진을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박성달이 세 번째로 왔습니다. 이번엔 낮이 아니었어요. 어둠이 깔린 뒤였습니다. 겨울 저녁의 어둠은 빨랐어요. 5시도 안 됐는데 골목이 컴컴해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대문 앞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복순이 대문을 열었어요. 박성달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데려온 사람이 없었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장이라고 했어요. 이미 작성해 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왔다고 했어요. 민준을 내주면 이 서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없었어요. 어제보다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박성달을 바라봤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성달을 봤어요. 경찰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박성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경찰이 오면 아동 유기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가로등 빛이 박성달의 얼굴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박성달의 손이 서류를 구겼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돌아섰습니다.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오복순이 대문을 닫았어요. 빗장을 걸었습니다. 등을 대문에 기댔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이 대문 위를 노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성달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오복순이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오복순이 구청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다른 창구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담당 창구였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차가운 청사 안에서 오복순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아들의 사진을 쥐고 있었어요.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살아있는지 아닌지를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 앞에 앉았어요. 담당 직원에게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오재민.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사망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12년 전이라고 했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오복순이 창구 앞에 앉아 그 말을 들었어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올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복순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자녀 기록이 있는지. 직원이 다시 화면을 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록된 자녀가 없다고 했어요. 오복순이 구청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오복순이 손에 쥔 서류를 봤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오재민. 생년월일, 사망일자. 짧은 줄 하나였습니다. 사람 한 명의 기록이 이렇게 짧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어딘가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온 20년이었어요. 그래서 눈물 대신 다른 것이 올라왔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구청에서 빌려온 책이었습니다. 오복순이 며칠 전에 민준을 위해 빌려온 것이었어요. 오복순이 민준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내밀지 않았어요. 그냥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복순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책을 덮었습니다. 오복순이 물었어요. 엄마가 아버지 이름을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민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이마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자다가 잠꼬대를 했는데 재민아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깨어서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했어요. 재민아. 오복순의 두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손이 마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 전체가 떨렸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오복순의 손을 봤습니다. 오복순이 눈을 떴어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매를 봤어요. 코를 봤습니다. 손 모양을 봤어요. 무릎을 모으고 앉은 자세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복순이 물었어요. 목걸이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민준이 아냐고 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글씨가 작아서 읽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복순이 말했습니다. 재민이라고 했어요. 오재민. 그리고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였어요.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졸업사진을 꺼냈어요. 나란히 놓았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봤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오복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 사람이 민준 아버지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했어요. 20년 전 나가서 소식이 끊겼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1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오늘 확인했다고 했어요. 민준이 사진을 집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루 위에 햇볕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밖에서 먼 곳에 차 소리가 들렸어요. 오복순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어요. 사진 속 아버지를 처음 보는 아이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먼저 가버린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닮았어요. 눈이 닮았고 코가 닮았습니다. 오복순이 민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복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일도 혼자 보냈어요. 제삿날도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때도 울지 않았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오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야윈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어요. 아들의 손이 이런 온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아들과 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서 오래 울었어요. 겨울 햇볕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어요. 텃밭의 짚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복순이 경찰서를 찾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웃 김순례가 함께 갔어요. 오복순이 접수대 앞에 앉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복순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동 6이었어요. 박성달이 민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를 거리에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보호 의무가 있는 위치에서 그랬다는 것이었어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거리에서 발견된 날짜, 발견 장소 근처 CCTV 화면 캡처, 박성달이 여러 차례 오복순의 집에 찾아와 위협한 것, 골목 어귀에서 남자를 시켜 협박한 것, 모든 것을 정리한 서류였어요. 김순례가 증인 자격으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눈썹이 움직였어요. 뒤쪽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박성달이 골목 어귀에서 오복순을 막아선 장면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성달이 경찰서에 출석한 건 사흘 뒤였어요. 오복순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할 일은 이미 했습니다. 그날 오복순은 집에서 민준과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수사 결과가 나온 건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성달은 아동 유기죄로 입건됐어요. 민준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부터 동거하며 법적 보호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거리에 내버려 두고 간 거였어요. 통장과 카드를 가져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재산 편취 혐의도 추가됐어요. 박성달이 경찰에 연행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복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복수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의 임시 후견인 등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오복순이 꼼꼼하게 들었어요. 서류 한 장 한 장을 확인했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절차가 끝났을 때 담당 직원이 말했어요. 가족관계 등록까지는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오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어요. 민준이 어디에도 가지 않았으니까요. 구청을 나오면서 오복순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어요.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오복순의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오복순이 눈을 가늘게 좁혔어요. 20년 전 아들이 나가던 날도 이런 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날 오복순은 아들의 등을 잡지 못했어요.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자존심이 손보다 빨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면 오겠지, 오겠지.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손자를 남겼어요. 20년의 빈자리가 12해 전에 만들어진 아이를 통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복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민준이 보였습니다. 오복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복순을 발견하자 손을 들었어요. 크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 들었어요. 오복순이 걸음을 빠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 돌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어요.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복순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텃밭 위에 덮어두었던 짚을 걷어낸 자리에서 싹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직 작았습니다. 흙 위로 연두색 끝이 겨우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이 추위에 어떻게 싹이 트느냐고 물어보면 봄이 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오복순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쪼그려 앉아 싹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건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건드리면 다칠 것 같아서요. 그냥 들여다봤어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건 그 주였어요. 봉투를 들고 온 건 담당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오복순이 봉투를 받았어요.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읽었습니다. 북의 혈연 관계 일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복순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놓았어요. 손을 올렸습니다. 서류 위에 손바닥을 얹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뭔가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멀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른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20년 전 아들의 목소리가요. 어릴 때 밥 먹으면서 조잘거리던 목소리, 입대하던 날 버스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던 눈빛, 그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어요. 민준이 마당에서 텃밭을 보고 있었어요. 아직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싹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아들이 어릴 때 텃밭을 들여다보던 모습과 겹쳤습니다. 오복순이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사회복지사가 돌아갔습니다. 오복순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민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앉았습니다. 민준이 곁눈으로 오복순을 봤어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오복순이 대답했어요. 민준이 싹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상추라고 했습니다. 봄 되면 잎이 커진다고 했어요.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 나란히 쪼그려 앉아 싹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어요. 차가웠지만 겨울처럼 매섭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부드러워진 바람이었어요. 봄이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복순이 밥을 짓고 민준이 상을 차렸어요. 서툴렀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숟가락을 놓다가 방향이 틀렸어요. 오복순이 말없이 돌려놨습니다. 민준이 멋쩍게 웃었어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복순이 밥그릇을 민준 앞에 놓았어요.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후후 불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오복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가 났어요. 국물 소리, 숟가락 소리, 작은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복순의 집을 가득 채웠어요. 오래 비어있던 소리였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나지 않던 소리였어요. 밥을 다 먹고 민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복순이 마루에 앉아 그것을 봤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서툴게 씻는 소리였지만 성실한 소리였습니다. 오복순이 등을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얼마나 오래 듣지 못했는지 몰랐어요. 민준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오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야 하냐고 물었어요. 오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있자고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을 세워 안았어요. 그 자세로 마루 앞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빛이 대문 틈으로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텃밭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저 안에 싹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잎이 커질 거였어요. 커지면 뜯어서 먹을 거였습니다. 그 다음 봄에도
그 다음 봄에도요. 오복순이 그것을 생각했어요. 혼자 뜯어먹던 상추를 이제는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오복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의 머리를 손으로 가볍게 쓸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투박했어요.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살짝 오복순 쪽으로 기울였어요.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대문 틈으로 들어온 가로등 빛이 텃밭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싹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았지만 봄을 향해 자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벽 공원 벤치에서 신발도 없이 웅크려 있던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 아이를 버렸지만 한 사람이 외면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볼 수가 없어서였어요. 가끔 우리 삶에는 이유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오래된 상처를 닫아주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